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해병대 통신대대 막내 하사 윤설이는 첫 자대 전입 날부터 낯선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중대 행정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엔 환영 대신 냉소가 기다리고 있었죠. 상사 박도연이 책상에 기댄 채 서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법대 하사님 오셨네라며 비웃었어요. 그 말투엔 존중이 아니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린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표정을 굳힌 채 경례를 올렸어요. 하사 윤설인 착임 신고드립니다. 박도연은 대답 대신 턱으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내 자리. 장비는 창고 가서 알아서 챙겨. 서린이 배치받은 건 낡은 무전기 2대와 고장난 안테나였어요. 다른 하사들은 최신 디지털 통신 장비를 쓰는데 서린에게만 녹슨 나사와 금간 케이블, 먼지 쌓인 구형 무전기가 주어졌죠. 서린은 장비를 들고 자리로 돌아오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부사관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마치 서린이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요. 서린은 규정대로 장비 점검표를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법학도 출신답게 서류 하나하나를 빈틈없이 정리했어요. 장비 일련 번호, 상태, 결함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했죠.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중사 김태성이 다가오더니 서린이 작성한 점검표를 낚아채 훑어봤어요. 뭐야 이거? 소설 쓰나? 김태성은 비웃으며 점검표를 대뜸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서린의 발밑에 흩어졌어요. 여기서는 종이보다 주먹이 먼저야. 법대 나왔으면 그것도 몰라? 김태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죠. 서린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어요. 대꾸하면 선임 모독이 되고 침묵하면 기죽은 놈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서린은 고개를 숙인 채 찢어진 종이를 주었어요. 무릎을 꿇고 한 조각 한 조각 모으는 동안 김태성의 구두가 눈앞에서 딱딱 소리를 냈죠. 법대 하사님, 간부답게 굴어야지. 이게 뭐하는 꼴이야? 서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순이었어요. 규정대로 하면 선임 무시하는 거고 규정 안 지키면 간부답지 못한 거였죠. 어느 쪽을 선택해도 서린은 틀렸습니다. 그날 오후 서린은 혼자 창고에서 고장난 무전기를 분해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손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생각을 멈출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부대 전체 통신망에 오류가 발생했어요. 훈련 중이던 대대가 교신 두절 위기에 빠졌죠. 중대장은 얼굴이 새하얘졌고 박도현과 김태성은 허둥대기만 했습니다. 매뉴얼을 뒤적이고 본부에 전화를 걸었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서린은 조용히 장비실로 들어갔습니다. 회로도를 펼치고 하나씩 점검했어요. 릴레이 접점 불량이었죠. 1시간 만에 문제를 찾아내고 시스템을 복구했습니다. 불이 다시 들어오고 무전이 터졌을 때 중대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누가 고쳤어? 서린이 손을 들려는 순간 박도연이 먼저 나섰죠. 제가 확인했습니다. 중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습니다. 서린은 말없이 장비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박도연은 그것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박도연이 어깨를 움켜쥐며 속삭였어요. 너 때문에 우리 무능해 보이잖아. 알아서 처신해. 서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선 잘하는 게 죄가 되는구나. 능력을 보이면 선임들의 자존심이 깎이고 그 분노는 고스란히 서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밤 점호가 끝난 뒤 박도연은 서린을 통신창고로 불렀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엔 김태성도 서 있었어요. 형광등 하나만 깜빡이는 공간이었죠. 선임들 앞에서 사과해. 내가 설쳐서 우리 체면 구겼으니까. 서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순간 박도연이 서린의 어깨를 눌렀어요. 힘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무릎 꿇어. 서린은 버텼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꺾이지 않았죠. 김태성이 옆에서 비웃었습니다. 법대 나와서 자존심은 강하네. 여기서 그게 얼마나 가나 보자. 박도연은 혀를 찼어요. 법대 나온 게 자랑이야? 여긴 내 세상 아니야. 서리는 창고를 나오며 속으로 한 줄을 되뇌었습니다. 법은 마지막에 쓰는 칼이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참아야 합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 필요했죠. 서리는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발언 내용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정확하게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리는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 애썼어요. 선임들 눈에 띄지 않게, 티내지 않게, 그저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해냈죠. 하지만 조용히 산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박도현과 김태성은 서린의 침묵을 약점으로 여겼어요. 어느 날 밤 야간 통신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서린은 배정받은 무전기와 중계 장비를 챙겨 훈련장으로 이동했어요. 캄캄한 산길을 오르며 장비를 설치하고 통신망을 점검했죠. 훈련은 새벽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었어요. 장비를 회수해 창고로 돌아왔을 때 서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중계기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장비 점검 완료했습니까? 박도연이 창고 입구에 서서 물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중계기 하나가 없습니다. 훈련장에 두고 온 것 같은데. 박도연은 눈썹을 치켜 올렸죠. 두고 왔다고? 하사가? 서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명 챙긴 것 같은데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내가 분실한 거잖아. 박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 서리는 전 중대원 앞에 섰어요. 중대장이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비 관리 부실로 인한 분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담당자는 윤서린 하사. 서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해명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조회가 끝난 뒤 박도연은 서린을 따로 불렀어요. 이게 다 내가 기록으로 사람 잡는 바람에 생긴 일이야. 선임들 무시하고 규정 타령하니까 부대 기강이 흔들리는 거지. 서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한 것뿐입니다. 박도연은 비웃었어요. 규정? 그래, 법대 출신이니까 규정이 중요하겠지. 그런데 말이야, 도둑은 규정 안 따져. 그 말이 끝나자마자 김태성이 나타났습니다. 상사님, 잠깐만요. 김태성은 서린의 사물함 쪽으로 걸어갔어요. 서린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김태성이 사물함을 열더니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서린이 다가가려 했지만 박도연이 팔을 붙잡았어요. 가만히 서 있어. 김태성은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비닐봉투에 담긴 중계기 부품이었어요. 김태성이 봉투를 흔들며 웃었죠. 이게 뭐야? 증거 아니야? 서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건 제게 아닙니다. 누가 넣은 거예요? 누가 넣긴 누가 넣어. 내가 넣었지. 박도연이 봉투를 받아들고 서린 앞에 들이밀었어요. 법대 하사님, 이제 도둑질까지 하시네. 간부가? 서리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황이 너무 깔끔했어요. 너무 완벽하게 짜인 그림이었죠.
누군가 미리 준비한 거예요. 설인이 입을 열려는 순간 박도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중대장님께 보고해야겠네. 장비 절취 혐의로. 설인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선임모함으로 역공을 당할 게 뻔했습니다. 증거는 설인에게 불리했고 증인은 모두 선임들 편이었죠. 설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근무일지, 무전기록, 창고 출입기록, 모순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설인은 혼자 남아 기록들을 대조했어요. 야간 훈련 당일 창고 출입 시간, 장비 반납 시각, 무전 통신 내역. 하나씩 맞춰보니 퍼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계기가 분실됐다는 시각에 김태성은 이미 창고에 있었어요. 그리고 설인의 사물함 열쇠는 공용 장소에 걸려 있었죠. 누구든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설인은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날짜, 시간, 모순점, 가능한 시나리오. 하지만 이걸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중대장은 이미 박도연 편이었고 상급 부대는 멀었습니다. 설인은 결심했어요. 지금은 고발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당하는 모욕과 위협을 기억이 아니라 증거로 바꿔 쌓기로요. 설인은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무일지, 출입기록, 자신의 노트, 모든 걸 백업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법은 마지막에 쓰는 칼이다. 하지만 칼은 언젠가 반드시 뽑힌다. 다음 날 박도연은 더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윤설인 하사, 내가 부대 기강을 흔들고 있어. 이건 교육이 필요하겠는데? 설인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더 잔인한 다음 단계의 문을 여는 줄은 몰랐습니다. 박도연은 설인이 순순히 무너지지 않자 판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기강교육이라는 명목이었어요. 새벽 5시 설인은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았습니다. 윤설인 하사, 당장 행정실로 나와. 설인은 부랴부랴 군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행정실 앞엔 박도현과 김태성이 서 있었죠. 오늘부터 특별 체력 단련 들어간다. 간부는 몸이 먼저니까. 박도연이 방탄조끼를 설인에게 던졌습니다. 무거운 조끼가 설인의 가슴팍에 부딪혔어요. 입어. 설인은 조끼를 걸치며 물었습니다. 훈련 계획서는 어디 있습니까? 김태성이 비웃었죠. 계획서? 법대 하사님, 여긴 학교 아니야. 명령이면 돼. 설인은 방탄조끼를 입었습니다. 그 위에 통신장비 가방까지 매라고 했어요. 총 무게는 20kg이 넘었습니다. 중대본부 건물 계단 10바퀴 뛰어. 박도연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설인은 입술을 깨물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다리가 무거워졌어요. 방탄조끼가 어깨를 짓눌렀고 통신장비 가방이 등을 파고들었죠. 4바퀴를 돌았을 때 설인의 무릎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바퀴째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박도영과 김태성은 아래에서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법대 하사님 힘들어? 그럼 그만둬. 대신 우리한테 사과하고. 설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계단을 올랐어요. 6바퀴, 7바퀴.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설인은 멈추지 않았죠. 8바퀴째 계단을 내려오던 설인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설인은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조심해, 법대 하사님. 다치면 곤란한데. 김태성의 목소리엔 걱정이 아니라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인은 이를 악물고 남은 2바퀴를 완주했어요. 마지막 계단을 내려왔을 때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하지만 서리는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하자. 박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리는 방탄조끼를 벗고 행정실을 나왔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복도를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서리는 의무대에 가지 않았어요. 가면 기록이 남고 기록이 남으면 자기 관리 못하는 간부라는 꼬리표가 붙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서린의 무릎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서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죠. 김태성이 다가와 내려다봤어요. 하사님, 법은 무릎이 아니라 입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서리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이를 악물고 일어섰어요.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도연이 서린을 부축해 의무대로 데려갔어요. 겉으로는 친절한 선임처럼 보였지만 서린은 알았습니다. 이건 증거인멸을 위한 조치라는 걸요. 의무대엔 군의관 민재호 대위가 있었습니다. 민재호는 서린의 무릎을 살피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거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서린이 대답하려는 순간 중대장이 의무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과훈련으로 인한 부상 같은데요, 군의관님. 중대장이 먼저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재호는 중대장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서린의 무릎을 봤죠. 부상 부위를 자세히 관찰하던 민재호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 과훈련이 아니에요. 외력에 의한 손상 징후가 보였죠. 하지만 민재호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군 병원은 상부의 눈치를 보는 곳이었어요. 의무기록에 의심소견을 남기는 순간 상급자가 개입해 기록을 수정할 수 있었죠. 민재호는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기록해야 할까? 결국 민재호는 절충안을 선택했어요. 염자 및 타박상 소견. 일주일 안정 필요합니다. 공식 기록엔 완곡한 표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민재호는 서린의 무릎을 촬영한 영상 파일과 상세 소견을 따로 저장했어요. 개인 노트북에 백업하고 암호를 걸었죠.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서린은 진료를 마치고 나오며 민재호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눈엔 미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서린은 깨달았습니다. 부대는 이미 한 몸이구나. 그리고 자신이 넘어지면 그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을 거예요. 복도를 절뚝이며 걷는데 박도연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푹 쉬어. 우리가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 그 말엔 위협이 숨어 있었어요. 입 조심하라는 뜻이었죠.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무릎이 쑤셨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서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전화를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시간, 장소, 발언, 증인. 모든 걸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죠. 법은 마지막에 쓰는 칼이다. 하지만 그 전까지 나는 기록한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린의 무릎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걸을 때마다 통증이 찾아왔고 계단을 오를 땐 식은땀이 흘렀죠. 하지만 서린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그게 또 다른 빌미가 될 테니까요. 어느 날 오후 야외 통신 설비 점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산 중턱에 설치된 중계기를 점검하는 작업이었어요. 원래는 2명이 조를 이뤄가는 임무인데 박도연은 서린을 혼자 보냈습니다. 법대 하사님 간부면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지? 서린은 대답 대신 장비를 챙겼어요. 통신 장비 상자를 메고 산길을 오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서리는 이를 악물고 올랐어요. 중계기 점검을 마치고 하산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전이 울렸어요. 윤서린 하사, 즉시 복귀하라. 대기 중. 박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리는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부대로 돌아왔을 때 박도현과 김태성이 훈련장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서리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늦었네, 법대 하사님. 박도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늦은 건 아닙니다. 복귀 시간 20분 전인데요. 서린이 대답하자 김태성이 비웃었어요. 말대꾸는 또 언제 배웠어? 오늘 제대로 기강 잡아야겠네. 박도현이 통신장비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그거 다시 매. 그리고 저기 끝까지 뛰어. 훈련장 끝은 100m는 좋게 떨어진 곳이었어요. 서리는 이미 지쳐 있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상자를 다시 메고 뛰기 시작했죠. 10m, 20m, 무릎이 휘청거렸어요. 30m쯤 왔을 때 김태성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박자 맞춰. 하나, 둘, 하나, 둘. 서리는 박자를 맞추려 애썼어요. 그런데 그 순간 김태성이 다가와 서린의 무릎 뒤를 발로 찼습니다. 제대로 못 뛰네. 서린의 다리가 순간 접혔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뚝. 서리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통신장비 상자가 옆으로 굴러갔고 서리는 무릎을 붙잡고 신음을 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괜찮아? 김태성이 다가와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걱정이 없었어요. 오히려 차갑게 식어 있었죠. 박도연이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훈련 중 부상자 발생, 개인 부주의로 인한 낙상. 이미 문구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는 걸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서린을 혼자 보내고 지치게 만들고 마지막에 넘어뜨리는 것까지요. 몇 분 뒤 대대 작전장교 차동식 소령이 도착했습니다. 차동식은 현장을 둘러보고 박도연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박도연이 대답했습니다. 훈련 중 윤서린 하사가 무리하게 뛰다가 넘어졌습니다. 차동식은 고개를 끄덕였죠. 보고서 작성해. 개인 부주의 사고로. 서리는 바닥에 누운 채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항변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통증이 너무 심했죠. 곧 의무병이 도착해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서린을 들것에 실으며 의무병이 물었어요. 어디가 제일 아파요? 서린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무릎. 들것에 실려가는 순간 박도연이 서린의 귓가에 몸을 숙이고 속삭였습니다. 법대 하사님, 여긴 내 세상이 아니야. 그 말이 서린의 귓속에 박혔어요. 서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죠. 하지만 그 속에서 서린은 아주 작은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요. 의무대로 향하는 들것 위에서 서린은 조용히 휴대전화 화면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메시지 창을 열었어요. 그리고 딱 한 사람에게만 보낼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이모, 나 무릎이 부러졌어. 수신자는 합참 핵심 라인의 대장 한명숙이었습니다. 서린의 친이모이자 서린이 군에 간 뒤 연락을 끊었던 사람이었죠. 서린은 평소엔 이모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독립하고 싶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뒤 서린은 휴대전화를 꼭 쥐었어요. 화면이 꺼지고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의무대로 들어가며 민재호 군의관의 얼굴이 보였어요.
민재호는 서린의 무릎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심각한데요. 민재호가 중대장을 쳐다봤어요. 중대장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과훈련 부상이죠? 기록 잘 부탁합니다. 민재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또다시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진실을 기록할 것인가 아니면 명령에 따를 것인가. 민재호는 서린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엔 포기가 아니라 기다림이 담겨 있었어요. 민재호는 결심했습니다. 엑스레이 먼저 찍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중대장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거부할 명분은 없었죠. 서린은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이 시작됐어요. 기계 소리가 울리는 동안 서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모가 받았을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서린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한 가닥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재호는 영상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슬개골 골절입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중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과훈련으로도 골절이 될 수 있죠? 민재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영상과 소견을 꼼꼼히 기록했죠. 그날 밤 서린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무릎엔 깁스가 감겨 있었고 통증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서린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켜고 답장을 기다렸죠. 그리고 자정이 지났을 때 화면이 켜졌습니다. 확인했다. 딱 3글자였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알았어요. 폭풍이 시작됐다는 걸요. 메시지를 받은 한명숙은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앉아서 생각했어요. 조카 서린이 군에 들어온 뒤 처음 보낸 연락이었죠. 그것도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명숙은 서린의 성격을 잘 알았어요. 이 아이는 절대 쉽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걸요. 한명숙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의무기록 시스템에 접속해 서린의 진료 내역을 열람했죠. 첫 번째 진료 기록, 염자 및 타박상. 두 번째 기록, 슬개골 골절. 한명숙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이런 부상이 연속으로 발생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다음은 보고체계였습니다. 한명숙은 해병대 통신대대 관련 보고서를 열람했어요. 훈련 중 개인 부주의 사고, 과훈련으로 인한 부상. 모든 보고서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너무 깔끔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요. 한명숙은 통신 기록까지 확인했습니다. 서린이 부상당한 날의 무전 내역, 장비 사용 기록, 훈련 일지. 하나씩 대조하니 모순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개인 부주의라고 보고됐지만 당시 현장엔 선임 부사관 2명이 함께 있었죠. 그럼 왜 아무도 막지 않았을까요? 한명숙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에요. 조직이 함께 만든 범죄였습니다. 계획적으로 서린을 고립시키고 다치게 하고 은폐한 거죠. 한명숙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그날 밤 별 13명의 이모 군단이 모였습니다. 회식도 아니고 공식 회의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 통의 메시지로 모인 사람들이었죠. 육군 중장 정연아, 해병대 출신 대장 이명자, 공군 소장 박미선. 모두 한명숙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들이었습니다. 명숙이 조카가 다쳤다고? 이명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한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펼쳤어요. 슬개골 골절. 훈련 중 사고라고 보고됐는데 정황이 이상해. 정연아가 자료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법과 감찰 전문가인 정연아는 금방 문제를 찾아냈어요. 이거 보고서 조작이야. 시간대가 안 맞아.
박미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무 기록도 이상해. 첫 진료 때 이미 의심소견이 있었는데 왜 방치했지? 한명숙은 침묵했어요. 대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죠. 거기엔 서린이 보낸 메시지가 인쇄돼 있었습니다. 이모, 나 무릎이 부러졌어. 그 문장을 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명자가 주먹을 쥐었어요. 당장 헬기 띄워서 데려올까? 하지만 한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왜? 먼저 끊어야 해. 기록과 보고부터. 정연아가 한명숙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증거인멸을 막겠다는 거지? 한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헬기로 들어가면 부대가 긴장해. 그 전에 기록을 완벽하게 확보해야 해. 그래야 놓치는 게 없어. 대화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어요. 조용히, 철저하게, 한치의 빈틈도 없이 움직이기로요. 정연아가 법적 검토를 맡고 이명자가 현장 투입을 준비하고 박미선이 상부 보고 라인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는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박도연은 담배를 피우며 웃고 있었어요. 윤설인 하사 어떻게 됐대? 김태성이 물었죠. 병원 갔어. 한동안 못 나올 거야. 박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네? 당연하지. 법대 하사님 결국 무릎 꿇었잖아.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차동식 소령은 사무실에서 보고 라인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고 처리 완료. 재발 방지 교육 실시 예정. 보고서는 깔끔하게 마무리됐죠. 중대장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엔 조용히 넘어갔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평온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폭풍이 오기 직전의 침묵이라는 거요. 같은 시각 합참본부에서는 비밀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연아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의무기록 원본 확보 완료. 통신 서버 접근 권한도 받았어. 이명자가 물었습니다. 언제 들어가? 한명숙이 대답했죠. 내일 새벽. 그들이 방심했을 때 박미선이 덧붙였습니다. 상부 보고 라인은 차단했어. 대대장도 사단장도 모를 거야. 한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서린이 누워있을 병원이 보이는 것 같았죠. 조금만 참아라, 서린아. 그날 밤 서린은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은 여전했고 잠은 오지 않았어요. 문득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인가 싶었는데 문이 열리며 민재호 군의관이 들어왔어요. 깨어 있었네요. 민재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재호는 차트를 확인하는 척하며 속삭였죠. 제가 영상 백업해뒀어요. 원본 그대로요. 서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요?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니까요. 민재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린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희망이 담겨 있었죠. 고맙습니다. 민재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서린은 다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서린의 편에 서 있었죠.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폭풍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부대 상공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기였어요. 당직 사병이 하늘을 올려다봤죠. 훈련인가? 하지만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헬기는 부대 상공을 선회하더니 정문 앞 공터에 착륙했어요. 로터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내린 사람은 해병대 출신 여성 대장 이명자였습니다. 군복에 별 2개가 빛났어요. 이명자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죠.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뒤이어 군사법과 감찰 라인의 정연화 중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걸어내렸어요. 별 3개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당직사관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정연화가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합참 감찰실 정연화 중장입니다. 대대장 어디 있습니까? 당직사관의 얼굴이 새하얘졌죠. 지금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명자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곧장 중대본부로 걸어갔어요. 정연화가 뒤따랐죠. 두 사람의 발걸음은 빨랐지만 목소리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중대 행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도현과 김태성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가 별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죠. 컵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전원 집합. 이명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령이었습니다. 박도현이 벌떡 일어나 경례를 올렸어요. 해병대 통신중대 상사 박도현입니다. 이명자는 경례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정연화가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죠. 오늘부로 이 부대의 모든 기록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정연화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밖에서 인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감찰실 요원들이었어요. 그들은 무전기를 회수하고 컴퓨터를 봉인하고 서류함을 확보하기 시작했죠. 박도현은 처음으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김태성은 침을 삼켰어요. 설마... 몇 분 뒤 중대장이 뛰어왔습니다. 급히 옷을 챙겨 입은 티가 났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정연화가 중대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윤설인 하사 사건 관련 특별감찰입니다. 부사관 전원 대기, 장비 출입 통제, 통신 서버 봉인 지시합니다. 중대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사건이라니 그건 단순 훈련 사고. 정연화가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의무기록 원본입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서류엔 민재호가 백업해둔 영상 분석 자료가 첨부돼 있었어요. 외력의 방향, 손상 형태, 시간대가 명확히 표시돼 있었죠. 중대장은 서류를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대 작전장교 차동식 소령도 도착했습니다. 차동식은 법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번에 파악했죠. 이건 끝났어. 차동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명자가 박도현 앞에 섰습니다. 상사 박도현, 중사 김태성. 두 사람은 지금부터 조사 대상자입니다. 개인 물품 제출하고 대기하세요. 박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 이명자가 비웃었습니다. 그건 조사 끝나면 알게 될 겁니다. 김태성은 변명하려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그냥 기강 교육을... 정연화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죠. 기강 교육으로 슬개골 골절이 발생합니까? 설명해 보세요. 김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도현도 입을 다물었어요.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죠. 자신들이 만든 보고서, 조작한 기록, 은폐한 증거, 모든 게 드러나고 있다는 걸요. 감찰실 요원 중 한 명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통신 서버에 접속해 기록을 추출하기 시작했어요. 근무일지, 무전 내역, 장비 출입 기록, 모든 데이터가 화면에 펼쳐졌죠. 정연화가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와 실제 기록이 다르네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차동식 소령이 땀을 흘렸습니다. 그건 보고 과정에서 착오가... 정연화가 차갑게 웃었어요. 착오? 3번이나 같은 패턴으로 착오가 발생했습니까? 이때 드러나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서리는 폭행 당일 고발 대신 모순을 쌓는 방식으로
이미 사건의 지도를 완성해뒀다는 거예요. 일기장에 적은 기록,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 백업해둔 파일들. 모든 게 퍼즐처럼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죠. 정연아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설인 하사가 작성한 개인 기록입니다. 날짜, 시간, 발언 내용, 증인까지 모두 기록돼 있네요. 이것도 착오입니까? 중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명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부대는 오늘부터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모든 인원은 조사에 협조하고 증거인멸 시도 시 즉시 사법 처리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죠. 박도연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김태성은 손이 떨렸어요. 차동식 소령은 눈을 감았죠. 중대장은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말의 탑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감찰실 요원이 박도연의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린의 점검표 찢어진 조각들이 나왔어요. 박도연은 그걸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죠. 마치 전리품처럼요. 하지만 지금 그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이것도 착오입니까? 정연아가 찢어진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박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죠. 부대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모들이 부수는 건 주먹이 아니라 체계였어요. 거짓 보고서, 조작된 기록, 은폐된 증거, 모든 게 하나씩 드러나며 부대는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죠. 그리고 그 중심엔 병실에 누워있는 서린이 있었습니다. 서린은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 기록했죠. 그 기록이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감찰실은 부대 회의실을 임시조사실로 만들었어요. 하나씩 인원을 불러 조사했죠. 먼저 불린 사람은 김태성이었습니다. 정연아가 책상 맞은편에 앉아 물었어요. 중사 김태성, 윤설인 하사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그저 기강 교육을. 정연아가 서류를 펼쳤어요. 기강 교육?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죠? 김태성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체력 단련 같은 거였습니다. 방탄조끼를 입히고 계단을 10바퀴 뛰게 한 것도 체력 단련입니까? 김태성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어떻게... 정연아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죠. 윤설인 하사의 기록입니다. 날짜, 시간, 훈련 내용까지 전부 적혀 있네요. 거짓말입니까? 김태성은 침묵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정연아는 계속 질문했죠. 야외 훈련장에서 윤설인 하사의 무릎 뒤를 발로 찬 사실이 있습니까? 김태성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건 누가 그런 말을... 대답하세요. 정연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태성은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실수였습니다. 일부러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정연아는 펜으로 메모를 했죠. 실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도연 차례였습니다. 박도연은 김태성보다 침착했어요. 조사실에 들어서며 경례를 올렸고 의자에 앉아 똑바로 앉았죠. 이명자가 물었습니다. 상사 박도연, 윤설인 하사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박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명자가 눈썹을 치켜 올렸죠. 기억나지 않는다? 일주일 전 일인데요. 박도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 하사들을 교육하다 보니 정확히 기억이...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이명자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법대 하사님, 여긴 내 세상이 아니야. 박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건
어디서? 이명자가 말했습니다. 윤설인 하사가 녹음해뒀더군요. 호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고요. 박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설인이 그냥 당하고만 있던 게 아니었죠.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전략을 바꿨어요. 윤설인 하사가 먼저 선임을 모욕했습니다. 이명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모욕? 어떻게요? 박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규정 타령으로 부대를 흔들었습니다. 선임들 무시하고 혼자 잘난 척하고 법대 나온 걸 자랑하면서 우릴 무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부러뜨렸습니까? 이명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박도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사고였습니다.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이명자가 서류를 넘겼죠. 사고? 이 의무기록 보세요. 외력에 의한 손상입니다. 방향까지 명확해요. 박도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대신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다른 하사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윤설인이 얼마나 부대 분위기를 망쳤는지요. 박도연의 진술은 부대 일부를 흔들었습니다.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부사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법대 하사가 꼬투리 잡으려고 한 거 아니야? 규정만 따지면 부대가 돌아가겠어? 일부는 박도연의 말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죠. 그때 민재호 군의관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민재호는 감찰실의 요청에 증언 기회를 얻었어요. 조사실에 들어선 민재호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놨죠.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민재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수술 영상이 재생됐어요. 설인의 무릎 내부가 선명하게 보였죠. 민재호가 설명했습니다. 슬개골 골절입니다. 외력의 방향은 후방에서 전방으로, 각도는 약 45도. 이건 낙상이 아니라 타격에 의한 손상입니다. 정연아가 영상을 자세히 봤어요. 확실합니까? 민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낙상이라면 손상 패턴이 다릅니다. 이건 명확한 외부 충격이에요. 이명자가 물었습니다. 왜 처음엔 이 소견을 공식 기록에 남기지 않으셨죠? 민재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두려웠습니다. 상부에 압력이 있었고 기록을 수정당할까봐 걱정했죠. 하지만 원본은 따로 백업해뒀습니다. 정연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민재호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어요. 이제 박도영과 김태성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설인이 깨어난 거예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죠. 윤설인 하사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한명숙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설인이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한명숙이 다가가 설인의 손을 잡았죠. 설인아. 설인은 이모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모, 나 대신 복수하지 마. 한명숙은 놀라서 설인을 쳐다봤죠. 무슨 소리야? 설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 끝까지 법을 쓰지 않으려고 군에 왔어. 한명숙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설인이 왜 서울대 법학과를 포기했는지, 왜 고려대를 선택했는지, 왜 군에 왔는지 이제야 이해했어요. 설인은 가문이 정의를 독점하려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너 그래서 한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 서고 싶었어. 그런데 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군이 그 사람을 부숴버렸어.
한명숙은 서린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있었어요. 한명숙이 속삭였죠. 이모가 잘못했어.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서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모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 그날 오후 한명숙은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최종 지시를 내렸어요. 박도현, 김태성 보직해임. 수사기관 이처. 차동식 소령과 중대장은 직무정지 후 징계 절차 진행. 부대는 숨죽였습니다. 진짜 반전은 서린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었어요. 서린은 법으로 사람을 부수고 싶지 않았죠.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랐습니다. 박도영과 김태성은 다음 날 아침 부대를 떠났습니다. 헌병대 차량이 정문 앞에 섰고 두 사람은 수갑을 차지 않았지만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차에 올랐어요. 부대원들은 먼발치에서 지켜봤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차동식 소령은 사무실에서 짐을 쌌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 사진 액자, 개인 물품들. 하나씩 박스에 담으며 소령은 생각했어요. 법을 아는 사람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무 잘 알았는데 왜 막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죠. 중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무정지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중대장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보고도 못 본 척했는지 깨달았어요. 서린의 첫 진료 기록, 박도연의 노골적인 태도, 김태성의 위협. 모든 신호가 있었는데 외면했죠. 명예를 지키려다 더 큰 수치를 자초한 겁니다. 부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부서진 게 아니었어요. 신뢰가 무너졌죠. 부사관들은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방관했고, 누가 동조했고, 누가 침묵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부대엔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했습니다. 첫 조회 시간 새 중대장은 전 중대원 앞에 섰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 부대에서 일어난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다시 시작할 겁니다. 중대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반성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어요. 새 중대장은 계속 말했죠. 앞으로 이 부대에서는 규정이 먼저입니다. 계급이 아니라 원칙이 우선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몇몇은 서린을 떠올렸어요. 규정을 지키려 했던 막내 하사를요.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서린이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서린의 무릎을 천천히 움직였어요. 아파요?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조금. 하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통증보다 더 강한 게 서린에겐 있었으니까요. 다시 걷고 싶다는 의지였죠. 재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날은 무릎을 구부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이틀째는 보조기를 차고 몇 걸음 걷는 게 전부였죠. 일주일째 되던 날 서린은 혼자 힘으로 병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느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민재호가 복도에서 서린을 봤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서린이 미소 지었어요. 덕분입니다, 군의관님. 민재호는 고개를 저었죠. 제가 한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오히려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린은 민재호에게 부탁했습니다. 군의관님, 제가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요? 민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린이 말했죠.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게 기록을 남겨줘요. 공식적으로요. 민재호는 서린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엔 원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의무기록 시스템 개선안도 함께요. 서린은 고맙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며칠 뒤
별 13개의 이모들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한명숙, 정연아, 이명자, 박미선. 모두 바쁜 일정을 쪼개온 거예요. 병실 문을 열자 설인이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설인아. 한명숙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설인은 책을 덮고 이모들을 봤어요. 다들 오셨어요. 이명자가 물었죠. 다리는 좀 어때? 설인이 대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연아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부대 조치 완료했어.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했고. 설인은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이모들, 내가 잘한 걸까요? 한명숙이 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설인이 말했어요. 나 때문에 부대가 무너졌잖아요. 선임들 인생도 망가졌고. 박미선이 고개를 저었죠. 설인아, 내가 무너뜨린 게 아니야. 그들이 스스로 무너진 거야. 이명자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한 건 진실을 기록한 것뿐이야. 그게 잘못됐니? 설인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았지만 결국 한 방울이 떨어졌죠. 한명숙이 설인을 안았습니다. 울어도 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다 알아. 설인은 한명숙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분노, 슬픔, 외로움, 두려움. 모든 게 눈물로 흘러나왔죠. 이모들은 말없이 설인 곁에 있어줬습니다. 한참 뒤 설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나 고려대 간 거 후회 안 해요. 한명숙이 고개를 들어 설인을 봤죠. 설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선택을 빼앗긴 게 아니라 끝내 내가 선택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한명숙은 깨달았습니다. 설인은 이미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돼 있었어요. 법으로 사람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기 위해 법을 쓰는 사람이요. 한명숙은 조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모들이 떠나기 전 정연아가 말했어요. 설인아, 내가 남긴 기록 덕분에 제도가 바뀔 거야. 군내 폭력 신고 시스템, 의무 기록, 보호 규정, 감찰 절차 개선. 전부 내 사건이 계기가 됐어. 설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병실 창밖으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들이 타고 갈 헬기였어요. 한명숙이 마지막으로 설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잘 쉬어. 우리 곧 또 올게. 설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이모들. 헬기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부대는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폭풍전의 침묵이 아니었죠. 누군가가 무너져도 체계가 덮어버리던 시대가 끝났다는 조용한 선언이었습니다. 며칠 뒤 설인은 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보조기 없이 혼자 힘으로요. 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설인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느리지만 누구보다 단단하게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설인은 생각했죠. 나는 무너지지 않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거야. 휴대전화를 꺼내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법은 마지막에 쓰는 칼이다. 하지만 그 칼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설인은 화면을 끄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